박찬욱 감독은 봉준호 감독과 더불어 현 시대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작품은 상업영화를 표방하면서도 그 예술성과 작가주의 정신을 잃지 않음으로써 대중과 평단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초기작 공동경비구역 JSA는 이후 친구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한국 영화 사상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2003년에 개봉한 올드보이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에 유례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를 마지막으로 복수를 소재로 한 일명 복수 3부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한데 그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이었던 복수는 나의 것은 흥행 수입이나 인지도 면에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수치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영화 평론이 전면에 드러나는 서사에만 집중하거나 편협한 관점에서 쓰여있기에 감상자의 명확한 이해를 독려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는 나의 것이 나머지 두 영화에 비견하여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에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제반이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기회에 그 아쉬움을 달래고 다시금 영화의 조명을 비추고자 직접 리뷰를 작성해보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평론보다는 해석에 주안을 두어 서술했고, 이때의 분석은 최대한 텍스트가 그 중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외제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독 인터뷰나 커멘터리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그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저는 영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화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에 이치에 맞지 않거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영화가 갖는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계급론.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에게 영화를 만드는 추진력은 세상에 대한 분노다. 그것이 한국 사회이든 아니면 전 지구의 자본화든 말이다. 체제에 함몰된 개인의 미약함을 주시했다. 그래서 카오스처럼 복잡한 세상에서 영화는 정돈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2002년 4월. 영화는 다분히 사회적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일전 인터뷰에서 복수는 나의 것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로 이어지는 복수 3부작보다 그의 초기작 공동경비구역 JSA와 함께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분단 문제를,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계급 문제를 다룸으로써 두 작품 모두 한국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는 문제들을 영화 속에 녹여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앞선 두 작품 이후 사회성이 짙은 영화는 이미 충분히 찍었다고 생각하여 이어지는 영화들에서는 원형적이고 신화적인 소재를 주제로 하였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는 나의 것이 말하고 싶은 사회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의 감독의 언급대로 전 지구적 자본화가 이루어진 사회일 것입니다. 영화는 서사 속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류가 저지르는 범죄들이 바로 그 자본주의의 잔혹성과 부조리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장기 밀매와 유괴. 아무리 세상이 자본화가 되어도
자본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신체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의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목숨은 부자의 것이나 빈자의 것이나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만약 인간의 신체가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간에게 상품과 똑같이 가격표가 붙기 시작하고 중단에는 목숨을 여러 개 가지고 태어나는 자, 목숨이 없이 태어나는 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고 인간의 신체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 슬픈 사실은 우리가 이미 신체를 거래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 등지에서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장기 적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간의 괴담처럼 퍼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 역시 이러한 장기 밀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류가 장기 밀매 전단 스티커를 들여다보며 갈등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류의 두 번째 범죄, 유괴, 역시 자본화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와 같은 관점에서 사랑이라는 것 또한 거래되어서는 안 되는 속성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활동의 정수있고 천부적인 감정이기에 화폐가 포괄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사랑을 볼모로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류의 비극, 나아가 복수는 나의 것의 비극이 바로 그가 저지른 두 가지 범죄에서 시작됩니다. 벽, 영화 초반에 자본주의의 참상을 아주 잘 드러내는 장면이 있기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류의 누나가 고통으로 은병할 때에 바로 옆집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수음하는 시퀀스가 그것입니다. 예전 우리 사회는 농업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했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과 손해가 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한 경쟁 사회에 이르러서는 한정된 재화를 서로 나누어 갖는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부를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회 풍경이 만연하게 되었고, 관객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타인의 고통을 들으며 쾌감을 느끼는 위의 장면을 익숙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영화는 사회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종류의 인물, 류와 동진을 등장시킵니다. 영화의 설정에서 바로 읽을 수 있듯이 류는 노동자 계급을, 동진은 자본가 계급을 대변합니다. 류가 청각장애인이자 농아라는 설정은 그가 세상 물정이 어둡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민중을 뜻한다는 것에서 차용한 것 같습니다. 계급론에 따르면 이제 이 두 계급은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그런지 영화의 서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수의 순환계,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한 축이 장기 밀매범들에 대한 류의 복수라면 다른 한 축은 그런 류를 잡으려는 동진의 복수입니다. 류가 누나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한 기업가의 딸을 납치하는데 그 기업가가 바로 동진이기에 둘이 서로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동진 화살표, 류 화살표, 장기 밀매범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는 정확한 분석이 아닙니다. 상기의 도식은 책임 소재가 명확한 선형적 갈등 구조를 띠고 있는데 영화 속 갈등은 선형적이라기보다는 순환적인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순환계를 형성하는지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류가 장기 밀매범들에게 사기를 당한다. 2. 누나의 신장이식 수술비를 벌기 위해 류가 동진의 딸 유선을 유괴한다. 3. 류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누나가 자살하고 유선이 실족하여 익사한다. 4. 류는 장기 밀매범들을 쫓고 동진은 류를 추적한다. 5. 복수에 성공한 류를 동진이 납치 살해한다. 6. 동진이 혁명적 무정부주의 동맹에게 피살당한다. 영화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표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 6번 부분입니다. 혁명적 무정부주의 동맹이라는 괴한들의 등장과 동진의 죽음은 다소 갑작스러운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괴한들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그들이 동진을 살해하며 가슴팍에 꽂아 넣은 판결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은 본래 류의 여자친구 차영미가 작성했던 것으로 무산 계급에 의한 자본가의 처단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글귀에 따르면 동진을 살해한 이들은 노동자들이며 동진은 그들을 착취한 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장면을 관람한 관객은 류와 동진에게 개인적인 원한 의외에 사회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화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 1번의 앞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류는 신부전증에 걸린 누나를 살리기 위해 장기 밀매를 결심하게 됩니다. 유괴도 같은 연유에서 행해진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류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류가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류가 돈이 없는 이유는 영화의 알레고리를 채용하자면 자본계급, 즉 동진이 모든 부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라는 영미의 논리가 결국 류에게 통한 것은 류의 내면에도 그녀와 같은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합리한 세상에 폭거하게끔 하는 종류의 분노 말입니다. 결국 영화 엔딩은 류의 범죄의 책임 소재가 동진에게도 있음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비극이 동진 화살표, 류 화살표, 장기 밀매범이라는 선형적 구조가 아니라 동진 화살표, 류 화살표, 동진 화살표, 류로 맞물리는 끝없는 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순환 구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마땅히 책임을 물릴 대상이 없다는 것에서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죄의식, 평소 참고 억누르고만 살던 사람의 증오심이 갑자기 폭발하면 더 난폭하고 잔인해진다. 그게 류의 경우다. 동진은 류를 찾아다닐 때 그가 어디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을 거다. 잡으면 어떻게 죽일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딸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혹은 배가시켜 전할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겠는가? 이들은 자기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꼭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죽인 뒤에 더 잔인해진다.
이들 안에 있는 죄의식이 이들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은가? 그건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상하게도 내 영화에는 꼭 죄의식이라는 모티브가 등장하는 것 같다. 2002년 3월. 죄의식은 복수와 불가결한 감정이며 박찬욱 감독의 영화관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더욱 잔혹해지고 새로운 죄를 짓게 된다는 역설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류와 동진에게 죄의식의 감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죽을 당시 류의 반응에 주목해 봅시다. 류는 그녀가 물에 빠지자 강변에서 발만 구르며 강에 뛰어들기를 주저합니다. 이어지는 그의 독백으로 그가 어린 시절의 기억 탓에 강물을 몹시 깊은 곳으로 생각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류의 행동은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그가 입술을 망설인 진짜 이유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물살이나 수심이 아니라 죽어서는 안 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유서는 죽게 되고 류의 마음 깊숙한 곳에 본인이 인신매매, 유괴를 하였기에 누나와 아이가 죽었다는 죄의식이 자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 류가 장기 밀매범들을 집착적으로 쫓으며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은 이런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노력입니다. 모든 잘못이 장기 밀매범들에게 있기에 그들을 처벌함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죄의식이 책임을 자신 내부에 두는 감정이라면 복수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입니다. 결국 복수자들에게 모두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수의 내면에 깔린 이러한 심리적 동인을 깨닫는다면 영화 첫머리의 류의 대사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가 가져오는 불편한 메시지가 와닿을 겁니다. 이는 동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동진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일이 없냐는 형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동진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음독 자살한 펜 기사의 일가족을 마주하게 됩니다. 펜 기사는 일전에 동진이 해고한 노동자로 그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 죄의식, 노동자를 착취하여 돈을 벌었다는 죄책감을 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펜 기사의 아들 펜윤철 군입니다. 펜 군은 온 식구의 자살 기도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따라서 펜 군은 그 자체로 동진의 죄의식이며 후에 동진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 보호자를 자처하는 행위는 동진이 죄의식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품으려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씁쓸한 것은 펜군이 류를 향한 동진의 복수가 완성되자마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진의 죄의식이 마음속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펜군의 부고 전화를 받는 동진은 잘못 것이었다고 말하며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의 내면에 더 이상 죄의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의 비유이겠죠. 이 메타포는 영화 내용을 가로지르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식의 메타포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박 감독은 인간이 죄의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양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펭귄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간병하는 행위와 같은 죄의식의 포용이고, 하나는 그 가책의 칼날을 외부로 향하게 하는 복수입니다. 다만 슬프게도 동지는 류를 살해하고 그를 토막내는 것으로 복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동진이 복수와 포용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다소 필연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둠으로써 그 선택의 불가역성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목이 말하는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엔딩 롤이 올라가고 노래 하나가 흐르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미안해. 복수는 나의 것. 많은 관객들이 영화 관람 후 토로한 불쾌감이 바로 이 메시지, 복수라는 것은 그 방향을 상실한 죄의식의 발현이며 모든 인간은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때문은 아닐까요? 행복은 항상 순간인 것 같다. 전체로는 괴로울 때가 많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영화에 의하면 복수만이 나의 것이고. 2002년 3월. 바깥골이 영화의 서사가 복수의 필연성을 부각하고 있다 보니 혹자는 영화가 복수를 긍정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 당위성보다 참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행위자들과 거리를 둘 뿐이지 결코 복수를 정당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 속에서는 복수가 가져오는 끔찍한 파급 효과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그 파급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이 류를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행위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며 점점 더 집착적이고 잔혹해져 가는데요. 여기서 복수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복수가 개인의 내면을 서서히 잠식해 그 폭력성을 외부로 표출시킨다는 점입니다. 류와 동진의 경우도 그들의 복수가 당사자를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연결되는데 그것을 바깥골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류의 비극이 오롯이 장기 밀매자들만의 탓이 아니라 자신과 누이를 빈곤하게 만든 사회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 자본가의 딸을 유괴하는 행위도 세상에 대한 복수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수의 양상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류가 돈을 받아내는 대상을 자신을 해고한 기업가가 아니라 동진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가 동진의 딸을 납치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회사 사장을 염탐하다가 그와 함께 있는 동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동진은 원래 복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진은 류가 세상에 대해 복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끼어들게 된 바깥골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개입은 누군가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파급을 일으킵니다. 결코 복수는 그 영향력이 행위자, 대상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동진의 복수도 마찬가지로 바깥고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영미입니다. 영미는 류와 함께 범죄를 계획하였기에 복수의 대상이지 바깥고리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진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녀를 살해했고 후에
그녀의 죽음이 가져오는 또 다른 복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녀는 바깥 고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객이 무심코 넘어가기 쉽지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바깥고리가 있으니 바로 자장면 배달부입니다. 그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중 사건과 관련이 없는 유일한 피살자입니다. 다시 말해 동지는 자신과 하 등 상관없는 인물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익명의 죽음은 복수가 가져오는 무차별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후에 동진에게 닥칠 비극을 설명해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응보주의. 앞서 말한 대로 영화는 관객이 감상주의에 빠져 류와 동진의 복수를 긍정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 행위자가 대상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 장치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류와 동진은 모두 합법적인 사법 체계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에게 처벌을 가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법적 처벌이 갖는 문제점은 그것이 적합한 수위의 계도를 통한 개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느껴봐라 는 식의 응보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보주의는 대상자나 관람자에게 일정의 카타르시스는 줄지 몰라도 훗날 더 큰 복수, 폭력은 폭력으로 진압해야 한다는 그릇된 미봉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향해야 합니다. 류는 장기 밀매범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은 조직의 일원 하나를 끌어내려 머리를 짓이깁니다. 확신할 순 없지만 저는 그가 장기 밀매범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행동은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라 정도의 시위가 되겠죠. 아무튼 그 몽둥이질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류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만 옆구리에 칼을 맞게 됩니다.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집중하다가 자신이 화를 입는다는 설정은 동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류를 생포한 동진은 그를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이를 주저합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류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구태여 자신의 딸이 죽은 강가로 류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때문에 동진은 괴한들을 마주치고 결국 살해당하게 됩니다. 차영미와 신자유주의. 현재 언론이나 인터넷의 평론가들이 기고한 영화 비평을 보면 영화가 갖는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물론 영화 자체가 짙은 사회성을 띠고 있기에 현 세태와 엮어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류와 동진의 비극이 오롯이 자본주의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심지어는 영미의 정치 선전이 감독의 본심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볼 때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극중 영미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면 영미는 실패한 지식인입니다. 영화는 경찰의 입을 빌려 그녀가 농아인 척 위장하여 류와 함께 농아학교에 다녔다는 설정을 제시합니다. 이 설정과 류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대유법을 통해 우리가 과거 독재 정부 시절 신분을 속이고 공장 등에 위장 취업해 노동 현장을 경험했다던 운동권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영미가 보여주는 모순적이고 허위적인 모습을 통해 그녀가 진실로 깨우친 지식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혁명적 무정부주의 동맹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김정일을 만나러 월북한 전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이는 아나키스트들이 무정부주의라는 용어 대신 아나키즘을 고집한다는 것은 고사하고 그녀가 무정부주의를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혼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그녀의 무지는 그녀가 고무줄 놀이를 하며 무찌르자 공산당 노래를 부르는 것에서 더욱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그녀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혹은 무정부주의 중 아무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회색 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마 이 차영미라는 캐릭터에 박찬욱 감독의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반공 교육을 받고 자랐을 세대의 그는 현재 좌파 영화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 공산주의 이념에 끌렸다가 후에 소련의 몰락 등을 계기로 정체성을 제고하게 되었다는 추측은 그리 허황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영미는 신자유주의를 타파할 것과 미제를 추방하자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그녀 역시 류의 비극을 덜어주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는 인물입니다. 류에게 유괴를 종용한 것도 그녀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착한 유괴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주의 사상을 경시하고 부자의 돈을 빼앗아 빈자에게 나눠준다는 홍길동식 재분배에 가까운 것으로 이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동진이 고졸 출신의 기술자에서 시작하여 자수성가한 인물이라는 설정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계급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과 자본의 이동만으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영미를 분석하고 나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을 마주한 듯 무력감에 빠집니다. 이는 분명히 류와 동진의 비극이 그 책임이 개인 너머의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맞지만 그 해답이 결코 신자유주의 타파나 공산주의 혁명 혹은 정부 전복에 의한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영미가 몸소 체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력함은 스스로도 양극화에서 비롯한 개인의 비극에 천착하였으나 구조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감독 본인의 고뇌를 드러내는 것이며 후에 영화가 제시할 더 고차원의 관념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운명론, 일련의 우연적 사건의 총집이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우연과 운명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우연 운명론을 많은 부분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영화가 자귀적이라고 지적받는 부분과 상동하는데 그 예로 류가 사장을 미행하다가 우연히 동진과 팽기사의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나 동진이 류를 추격하던 중 우연히 옆방 청년들의 라디오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적 요소가 영화 전반에 산재하는 것은 단지 개연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 탓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감독의 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명백한 예시가 되는 것이 바로 강가에 나타난 정신지체아입니다. 실제로 박찬욱 감독은 오디오 커멘터리에서 그를
절대자의 의지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와 같은 창작물에서 절대자라 함은 단연코 감독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절대성을 개입한 것일까요? 정신지체아는 누구의 개입도 받지 않고 호련히 등장하며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는 선악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마치 강물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 자체로 어떠한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지체아 때문에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고 결국 목숨을 잃었으니 류를 향한 동진의 복수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에 동진이 강변을 찾아왔을 때 그에게 류가 타고 온 차종과 번호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의 복수를 견고하게 엮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지체아로 표상되는 절대자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들의 비극은 시작되지도 끝을 맺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것으로 그 비극의 책임 소재를 절대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관객이 영화 시사회가 끝나고 구토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받은 박찬욱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지요. 영화를 감상하던 도중이 아니라 영화가 완전히 끝나고 구토를 했다면 그건 영화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관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 때문일 것이다. 그 말 맞다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피칠갑된 영상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무수한 비극의 끝이 개인을 넘어 사회 구조를 넘어 운명에 달려있다는 그 절망감 때문일 것입니다. 데우스 엑스 프롤레타리아. 계급 대립의 관점에서 보는 평도 재밌게 봤다. 그런 의도도 명백히 있었고 운명론적 입장도 들어가 있다. 무정부주의 유물론자 테러리스트들이 신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는 설정이 보여주듯 나는 순전히 모순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2002년 3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의 엔딩. 혁명적 무정부주의 동맹이 동진 앞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동진이 한창 류를 매장하는 것에 열중하고 있을 무렵 4명의 사내가 승합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 사내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순수한 관객이라면 그 순간 깔리는 영미의 보이스오버를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남자들은 혁명적 무정부주의 동맹이고 영미의 복수를 하러 나타났구나 하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추측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협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경찰들이 영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단체 소속원이 그녀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찰들이 틀렸던 걸까요?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운명론적 관점을 도입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내들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으나 신의 의지로 동진의 앞에 나타났다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어원에 조금 변형을 가하여 표현하자면 노동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신 데우스 엑스 프롤레타리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러한 자귀적 장치를 등장시킨 데에는 감독의 2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동진에게 가해지는 복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죄를 지은 자는 응당 그 처벌을 받게 되리라 라는
섬찟한 경고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신의 대리인, 저승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의 익명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지는 본인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는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올드보이의 오대수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번에는 동진 앞에 나타난 이들이 혁명적 무정부주의의 탈을 썼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동진에게 정신지체아가 다가와 죽은 자장면 배달부가 실은 우리 형이었다고 말하며 칼을 꽂아 넣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엔딩에 등장하는 괴한들의 정체는 신이 임의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어 내리는 심판 정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고 나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옆구리에 칼이 날아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다루고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 보았습니다. 분량과 주제의 통일성을 위해 박찬욱 감독 특유의 그 뛰어난 영상과 음향들은 차치하고 서사와 상징에만 집중했음에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리뷰를 쓰는 내내 텍스트가 가진 그 깊이에 감탄했고 이는 동시에 제 역량에 대한 아쉬움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밝혔듯 제 목표는 함께 영화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었고 미흡하게나마 거기에 일조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이후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은 그의 국내외 평가나 인지도를 고려할 때 비교적 적은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일상에 지쳐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그의 영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는 나의 것 개봉 7년 뒤에 있었던 관객과의 대화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박찬욱 감독의 답변을 인용하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에 대해 그 책에서 답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그냥 몽유병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걸어 올라가는 오솔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도 좌우에 펼쳐진 무서운 심연을 함께 보는 사람이 철학자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게 영화는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많은 작품들이 앞만 보고 가면서 잘 돌아보려 하지 않는 심연과 어두움 같은 것을 들여다보면서 가는 작업입니다. 2009년 9월